BBK BBKC 소유주 헌정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BBK실 소유주 헌정방송 봉주 24회 시작합니다. 근데 정황상 그리고 유족들 그리고 김수철 씨가 계속 자기는 뺏겼다, 강탈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법원에서는 강압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해갖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는. 헌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누구라도 눈치 안 보고 따질 줄 아는 천상 기자 주진우. 그의 기자 정신과 철학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주진우, 그의 정통 시사 활극 주기자. 유경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근영 씨가 자신의 약혼자 신동욱 씨와 함께 SBS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대학 교수인 신 씨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디지털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53신 박 씨보다 14살 연하입니다. 대통령 따님이라 그러면 대중들이 얘기하는 공주님과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학부모 대책회의 자리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고성이 오가더니 몸싸움이 벌어지고 주먹까지 오갑니다. 소동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영 이사장이 딸이 임신이라도 했냐고 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공주님과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홈페이지에 박 전 대표를 비방하는 댓글이 줄줄이 올라와 박 전 대표가 고소까지 했는데요. 수사 결과 대부분 박 전 대표의 동생 근영 씨의 남편이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경재단 이사장에서 해임된 아내 근영 씨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경재단에서 밀려나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이지.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장남 박지만 씨가 자신을 납치해 살해하려 했다며 허위 주장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욱 전 백성문화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근영 씨의 남편 신동욱 씨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박근혜 박지만 남매에 고소당해 현재 복역 중입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오촌 조카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 후배 황모 씨와 함께 왕십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두 사람만 수유동에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서로 할 얘기가 있다고 해 황 씨가 자리를 비켜줬고 북한산에선 두 사람이 막걸리를 나눠 마시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두 사람이 싸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돈이 많았으면 재산 싸움 했다고 하면 기분이나 좋지. 적어도 그 돈이 많았으면 또 주지든 돈 많았으면 재산 했다고 하면 기분이 좋지. 돈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재산 싸움을 해. 돈도 없는 사람이 재산 해.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촌형 52살 박모 씨가 사촌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이거 말이죠. 대단히 의시시한 주진우 특종입니다. 아주 무서운 가족 이야기예요. 네. 자, 주진우 스토리를 풀어봐. 네. 아버지가 흉탄에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들과 살 길이 막막한 한 젊은 처자가 있었습니다. 이 새끼 뭘지? 준비 많이 했는데? 아니, 시작한 거예요. 그 처자는 29살 나이에 영남대 이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정수장학회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동생들은 유경재단이라고 아주 굉장히 큰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어린이 공원도 있고요. 어린이 회관도 있고 서울에 노른자 회 땅을 가진 재단을 갖게 됩니다. 거기다가 전두환 각하한테 6억 원, 지금 시세로는 한 200억 가량을 얼떨결에 살 길이 막막했어요. 저도 살 길이 막막하고 싶다. 누구나 그래요. 근데 이 가족들은 사이가 나빠집니다. 유경재단 때문인데. 그 누구하고 누구가 사이가 나빠져요? 박근영과 박지만이 한편이고 근혜 후보의 여동생 박근영 씨, 남동생 박지만 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유경재단에 대한
소유권 때문에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네, 거죠. 그래서 1990년 11월 23일에 동아일보에 이런 보도를 합니다. 그해 8월 청와대에 탄원서가 한 장 날라오는데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자녀 중에서 근영 지만 씨의 이름으로 한 통의 탄원서가 날아들었다. 대우 대통령한테. 네. 사기꾼 최태민을 엄벌해서 최 씨에게 포위당해 있는 언니 박근혜를 전직 국가원수 유족의 보호 차원에서라도 구출해달라. 이런 내용의 탄원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생 둘이 누나이자 언니를 상대로 탄원서를 당시에 대통령에게 냈다라고 동아일보가 보도한 거예요. 우리가 말한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는 2000년대 들어서 유경재단에서는 폭력 사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한쪽에서 깡패를 보내면 저쪽에서 폭력배를 보내고 한쪽에서 장애단체를 보내면 한쪽에서 또 다른 장애단체. 특별히 2007년 11월에 거의 분쟁이 마무리될 때는 유경재단 이사장, 당시 박근영 이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큰 폭력 행위가 있었는데 그때 동원된 사람들이 한센인 100여 명과 용역 100여 명이었습니다. 한센인이라 하면은 옛날 말로 나병 환자. 그렇습니다. 유경재단을 둘러싼 동생들과 맏딸 간의 분쟁이 그때 일단락이 되죠. 그 당시에는 박근영과 박지만 사이가 벌어져서 박지만은 박근혜 후보한테 가서 붙습니다. 그래서 박지만 이지 회장 측에서 박근영 전 이사장을 쫓아내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째, 셋째가 한편으로 탄원서를 보냈지만 그것이 십몇 년이 흘러서 2007년 양쪽 간의 분쟁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는 첫째와 셋째 사이가 한 배를 탔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래서 거죠? 둘째 누나를 쫓아냅니다. 그때 이 폭력 사태를 주도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박용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박 후보의 오촌이었고요. 박지만 씨의 최측근으로 활약합니다. 이분은 유경재단 어린이회관 관장을 맡습니다. 자, 박용철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자, 박용철 이름을 기억하세요. 박용철. 네. 여기까지. 1차 사건은 유경재단을 둘러싼 폭력 사태. 남매 간의 분쟁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때 그 실무를 담당한 사람의 이름이 박용철 씨였다. 네. 그런데 2007년에 박용철 씨라는 사람이 박근영 그 전 유경재단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씨하고 중국에 갑니다. 중국 칭다오라는데 칭다오에 도착한 첫날 밤 신동욱 씨가 자기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다. 누가 나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건물에서 뛰어내려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자, 뛰어내려? 신동욱 씨는 둘째. 그러니까 이 분쟁에서 지게 되고 유경재단에서 쫓겨나게 되는 둘째인 박근영 씨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골절상을 입고 공안한테 신고를 해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했다고 하고 신 씨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박지만 씨가 중국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유경재단을 강탈하더니 나를 죽이려고 했다. 얘기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동욱 씨의 얘기입니다.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박근영 씨 둘째 남편 되는 분이 셋째 동생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터넷에 이런 글을 쓰는데 유경재단 강탈 사건은 박지만은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그 배우는 박근혜 측근이다. 유경재단 어린이학을 다른 사람도 아닌 설립자 유자녀가 폭력재단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신동욱 씨는 이렇게 주장하다가 구속됩니다. 무슨 사유로? 신동욱 씨가 나를 청부 살해하려고 하였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청부 살해 의혹은 있었어요. 하지만 박지만이 아니고 박지만 밑에 있는 박지만 비서들이 그런 거를 꾸몄지 박지만은 아니다. 재판 결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신동욱 씨의 주장은 박지만 씨다라고 주장했는데 판결은 박지만과 연관성을 거기까지는 입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신동욱 씨가 구속됩니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로. 이거는
박지만 씨도 고소를 했고 박근혜 씨도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하고 셋째가 둘째의 남편을 고소해서 구속이 된 거죠. 자,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네. 박용철 씨 기억하시죠? 아까 유경재단에서 한센인을 동원해서 폭력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신동욱 씨를 중국에 데려가서 네. 청부 살인하려고 했다고 지목받는 그 당사자가 박용철 씨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동욱 씨가 박용철 씨와 중국에 갔는데 신동욱 씨의 주장은 네. 박용철 씨 저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네. 그래서 도망가기 위해 뛰어내려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박용철 씨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박용철 씨는 박지만 씨 측근이기 때문에 박지만 씨가 나를 죽이려 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재판부는 당신의 주장 중에 박지만 씨가 뒤에 있다는 주장은 사실 인정하기 어렵다. 네. 그래서 구속이 됐다 이거지. 네. 자, 여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박용철 씨는 박지만 씨의 그 측근이기 때문에 뭐를 했기 때문에 측근이야? 박근영을 몰아내고 유경재단의 간부를 지냅니다. 박지만 측 사람으로. 그래서 예. 유경재단 일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지만 주변에서 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래서 측근인 박용철 씨가 이 사람이 재판에 나와서 이 박지만은 내 지시는 아니다. 박지만이 신동욱을 납치 사주한 일이 없다. 박지만 회장한테 보상받으려고 한 일도 아니다. 박지만 밑에 있는 정안무개 씨가 주도했지 박지만은 지시하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박용철 씨가 그러니까 그 재판에 나가서 박지만 씨의 편을 들었죠. 박지만 씨가 시킨 일이 아니다. 네. 라는 증언을 1차로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법정 구속이 신동욱 씨는 됐어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신동욱 씨가 법정 구속이 된 다음에 계속 진행된 재판에서 국면이 전환됩니다. 새로운 증인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 더 중요해. 네. 유경재단의 전 법인실 부장인 이안무개 씨가 나타납니다. 이안무개가 법정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박용철 씨가 신동욱 교수를 죽이라고 박지만 회장이 이야기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고 통장으로 비용을 붙여준 증빙이 있다. 나 혼자는 그냥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박지만이 시켰다. 박지만이 시켰다. 그러니까 이 얘기한 거죠. 박용철 씨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몰라. 네. 중요한 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다. 박지만 씨의 측근이었고 법정에서 처음 증언에서는 박지만 씨가 시킨 게 아니라고 말했던 박용철 씨가 어느 날 이 암흑의 유경재단 부장에게 털어놨다는 거야. 네. 털어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박지만 씨가 살인을 교사했고 비용을 붙여줬다는 주장, 그런 주장을 털어놨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암흑의 부장이 재판에 나와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라고 증언을 해버린 거지.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그날 박용철 씨가 신동욱 씨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장도 나가고 네. 박용철 씨 본인도 나간 거야 이제. 2010년 9월 1일이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박 씨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박지만 회장의 정용희 비서실장이 나에게 박지만 회장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증인이 녹음한 테이프가 있습니다. 테이프라고 할 것도 없이 증인의 핸드폰에 녹음해 놓은 것이 핸드폰을 바꾸면서 캐나다에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박지만 측근이었던 박용철 씨가 말을 바꿨죠. 왜 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증언하고는 다르게 박지만 씨가 교사했다는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핸드폰에. 이런 내용을 증언을 해버렸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당장 이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신동욱 씨 변호사인 조성래 변호사가 9월 27일 날 박용철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채택되진 않았지만 이 증거를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선 계속해서 신청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9월 6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알겠죠? 네. 유경재단 분쟁이 있었고 네. 신동욱 씨가 자기를 셋째가 죽이려고 주장한다는 사건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네. 그때 신동욱 씨를 죽이려 했다고 지목된 박용철 씨가 처음에는 박지만 씨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고 증언했다가 네. 두 번째 증언 때에서는 시킨 게 맞다고 말을 뒤집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지. 네, 박지만 씨에게 위태로운 상태지. 증거가 나오기 직전이었죠. 만약에 그 테이프를 공개했다면 사건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 직전에.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9월 1일 날 재판에 갔었는데요. 박용철 씨가 재판하고 며칠 후인 2011년 9월 6일 박용철 씨가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국립공원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됩니다. 이거 완전 미스테리 영화의 근데 기본 구도야. 더 무서운 것은 박용철 씨는 얼굴과 배를 열 몇 방울을 간자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장이 길바닥에 쏟아져 있었어요. 점점 으시시해지잖아 이거. 눈썹, 콧구멍, 입 주변이 다 찢어졌고요. 가슴과 얼굴, 배 다 찢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배가 칼을 찔렀지 않습니까? 네. 칼을 찌른 상태에서 기역자로 도려내고요. 아이고. V자로 꺾어서 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전문 킬러들이고요. 살인 청부업자들이나 아주 흉악범들이 하는. 아니 이게 보통 일반인들은 찌고 나면 무섭잖아. 일반인들 못하지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 찌르고 돌리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체 무서워. 옆에는 망치가 하나 있었는데요. 망치로 박용철 씨 머리를 3번 가격해서 두개골이 3군데가 다 함몰된 상태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계속 때려가지고 또 죽이고 또 죽인 겁니다. 이게 시작도 안 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데. 자, 그러니까 이제는 살인사건으로 변한 거예요. 네, 살인사건입니다. 분쟁 사건이 하나 있었고 살인 교사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살인사건이 3번째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3라운드. 박용철 씨가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그런데 사건 현장에서 3km 떨어진 북한산 용암문이라는 한 남자가 목을 매 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박용수입니다. 이분은 박용철과 사촌지간이고요. 박근혜 후보와 오촌지간입니다. 점점 무서워지지 않냐 이거 씨발. 자, 계속해봐. 사촌 한 사람은 살해당하고 한 사람은 3km 떨어진 인근산에서 목을 맨 거예요 지금. 네네. 당뇨 섞인 오줌이 찔끔. 아이씨 당뇨가 지금 씨발. 자, 살해된 박용철 씨와 목을 맨 박용수 씨는 사촌지간이고요. 이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인 박무희 씨의 두 아들 박재석 씨와 박재호 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로 따지자면 오촌 관계입니다. 여기서부터 또 무서운 게 벌어집니다. 네. 여기까지는 살해 사건 하나와 자살로 보이는 사건 하나가 있는 건데 그 경찰에서는 목을 맨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죽이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바로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원한 관계도 없었고요. 사건 전날 9월 5일 날 밤에 둘이 함께 술을 같이 마셨어요. 자, 강남 신사에서 술자리를 시작해서 왕십리까지 왔어요. 황아무개 씨라는 사람이 같이 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답니다. 황아무개 씨가 증언한 바로는 네네. 근데 술자리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죽이고 스스로 목을 맸다. 이게 경찰의 수사 결과죠? 수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지점은 뭐야? 이상한 지점을 몇 개 제가 발견했어요. 박용철 씨는 몸무게가 105kg가 넘어가는 거구에다가 폭력 전과가 6개나 있습니다. 근데 박용수 씨는 167에 70kg를 조금 넘어서 아주 호리호리하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는 아주 전형적으로 소심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주변의 평가다. 네, 주변의 평가. 그러니까 거구와 그리고 아주 작은 두 사촌이 있었던 거지. 네. 근데 아무런 그 폭력 경험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난자해서 죽였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선 이상하지.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더군다나 한쪽은 우락부락하게 그런 생활을 했던 분이고 한 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 체격이 왜소한 분인데 물론 이상하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세상에서는. 네. 좀 더 나가보자고. 예. 그래서 제가 8개월 넘게 이 사건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 뒷주머니에 유서가 나오는데 유서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맸던 박용수 씨의 유서입니다.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 나도 이 대목에서 나는 제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누가 마지막으로 미안하다. 쓴 유서가 나를 절대 땅에 묻지 말고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고.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입니다. 문장이 이래.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 30년 넘게 강력부 형사를 한 사람도 이런 유서는 처음 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보통은 유서가 이렇잖아. 누가 잘못했다. 자신의 원망, 한 그리고 후회 이런 것들이 가득 담기게 마련인데 죽기 직전에 쓴 유서가 절대 땅에 묻지 말아주세요. 이건 마치 저와 관련된 어떤 증거도 남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들리잖아. 자, 국가서에서 필적 감정을 했어요. 근데 서로 비교하거나 대조할 수 있는 문자도 없고 뭐 특별한 아라비아 숫자도 없고 그래서 이들 필적에 대한 특이한 부분과 공통된 부분의 특징을 구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유서가 박용수 씨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결론은? 근데 제가 다른 글을 찾아서 사설 감정원에 맡겨봤는데 박용수 씨 필적을 육피를 찾았어요? 네, 육피를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서로 같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사설 감정원에서는 확증할 수는 없지만 자기는 서로 같은 게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자, 또 근데 뭐 국가수가 이걸 가져가서 다시 하지 않는 한 사건이 일단락됐기 때문에 의혹은 더 있습니다. 박용철 몸에서 졸피뎀과 디아제팜이라는 수면제가 다량으로 검출됐습니다. 누가 약을 탄 거죠. 그러니까 술 먹을 때 약을 탄 거지. 네, 누가 약을 탄 겁니다. 이거는 팩트야. 주장이 아니라 그런 성분이 나온 것은 부검 결과 나온 거지. 부검 결과를 또 저희가 빼서 봤습니다. 부검 감정서였는데 그러니까 누가 약을 탄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더 의심이 가는 거는 자살한 박용수 씨 몸에서 알약이 하나 나오는데 설사약으로 의심되는 약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아니 스스로 목숨을 끊을 분이 자, 말이 안 되잖아. 중요한 거는 박용철이 죽고 박용수가 죽는 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몸에 알약이 들어가면 30분이면 다 녹아요. 근데 알약이 그대로 남았으면 죽기 20분 정도 전에 설사약을 먹었어요. 이게 죽기 전에 설사약을 먹는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재구성을 해보자고. 사촌이 사촌을 찔러서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어. 그리고 나서 자신이 야산으로 걸어가. 목을 매기 위해서. 근데 목을 매기 20분 전에 설사약을 먹어. 말이 안 되잖아. 이 자체는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경찰들이나 오래된 베테랑 형사들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왜 설사약을 먹었을 것 같으냐. 네. 자, 목을 맨 사람은 거의 대부분 사정을 하고 설사를 합니다. 쏟아냅니다. 그래서 어떤 형사의 주장입니다. 어떤 형사의 주장인데 자살로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약을 먹인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혹인 건데 이것은 의혹입니다. 네. 어떤 형사의 의혹이라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죽이기 전에 설사약을 먹이고 죽인 다음에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먹인 게 아니겠는가. 설사를 유도하려고. 네. 박용철 씨는 만취 상태에다가 수면제를 먹었기 때문에 한거불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용수 씨의 목과 팔, 무릎 곳곳에 긁힌 상처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하고 분명히 몸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격투를 벌인 흔적인데 박용철 씨는 아닐 거예요. 근데 박용철 씨는 만취에다가 저항할 수 없었어요. 수면제를 먹었으니까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살해했다면 이미 만취의 수면제를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몸싸움을 할 일이 없잖아. 이런 의혹인 거지. 네. 그런데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목을 매 숨진 박용수 씨. 네. 그 위에는 큰 타올이 덮여 있었습니다. 몸을 감싸는 타올이. 그때가 9월 초였는데 추워서 그걸 쓰고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도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진을 봤잖아. 목을 맸는데 목을 맨 뒤쪽으로 목 뒤로 마치 목욕탕에 갔을 때 타올을 목에 이렇게 걸치듯이 큰 타올을 목을 맸는데 등 뒤로 타올을 이렇게 걸치고 있어. 정말 이상한 장면이더라고 이게. 네. 이상한 점이 또 있는데요. 경찰이 박용철 씨 피살 사건을 그 결과 발표를 하면서 박용수 씨의 원한 관계에 대한 계획범죄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경찰의 결론은 그거야. 그렇죠.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그날 의도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했다 이거지. 네.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달 전에 사놓은 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칼은요 아예 사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용철 씨한테 사용된 걸로 보이는 칼을 하나 시내가에서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박용수 씨 지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2달 전부터 계획해서 칼을 샀다고 했는데 그 칼은 전혀 혈흔이나 사용된 흔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사건 현장 근처에서 칼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네. 그 칼에는 이번에는 박용수 씨의 흔적이 없고 네. 근데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된 거지 지금? 네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다. 지금까지도 의문이 많은데 더 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의문이라고 하나 이게. 현장에서 박용철 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졌습니다. 야, 이거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박용철 씨가 재판에 나가서 증언을 했어요. 내 휴대폰에 박지만 씨가 살인을 교사했다고 하는 녹음이 있다고 주장을 했어. 그런데 그 휴대폰이 현장에서 사라졌다는 거야. 자, 사촌인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수면제를 먹이고 죽였어. 그리고 자살했다고 치자. 그러면 휴대폰을 어떻게 한 거야? 휴대폰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휴대폰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요. 이 박용철 씨를 휴대폰 때문에 죽인 것도 아니고 자살한 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가 그러면 휴대폰이 사라졌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그 휴대폰이 사건 현장에서 사라졌다. 자, 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장이 다 나오고 처참하게 살해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몸을 찢어서 휴대폰을 가져갔겠냐?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게 으시시한 가족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새누리당에서 이런 얘기 나왔는데 여기 전제부터 잘못됐다. 박용철 씨는 이미 재판에 나왔고 27일 증인의 채택이 안 됐다. 이 말뿐인데요. 박용철 씨가 이미 재판에 나왔어요. 근데 재판에 나왔어도 2번 나오고 3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증인은. 그리고 증인이 채택이 안 됐다고 했는데 신동욱 씨 측에서는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도 반박하고 나섰는데 뭐만 반박했냐면 그 설사약이 발견된 거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자살할 사람이 자살하기 20분 전에 설사약을 그렇죠. 먹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죠. 이런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에서 박 씨가 평소 위장이 좋지 않아 위장약들을 습관적으로 복용한 것은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0분 있다가 자살할 사람이 설사약을 먹는다는 게 난 이 모든 사건의 의혹 중에 주진우가 하나하나 오랫동안 따라가서 부검 보고서와 수사 기록과 현장과 사진과 유서와 필체를 다 추적해서 8개월 만에 만든 기사입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근데 이 사건들을 나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물론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살인 사건들도 있을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럼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는 그냥 상식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연일 수도 있잖아. 응? 우연히 하필이면 박지만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하는 찰나 우연히 사촌끼리 싸울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응?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평소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그날만 싸울 수도 있어요. 그날만 하필이면 사이가 나빠서 수면제를 먹을 수도 있는 게 인간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니까. 나로서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근데 자살하는 사람이 나를 절대로 땅에 묻지 마세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왜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어떤 원한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미안한지 그런 얘기가 다 빠지고 그냥 달랑 2줄.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주세요.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 그냥도 아니고 절대 땅에 묻지 마세요라는 2줄 유언을 남기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화장해서 바로 정리했습니다. 절대 땅에 묻지 말아주세요. 이게 증거를 인멸해 주세요라는 소리로밖에 난 안 들린다는 거지 이게. 물론 추정입니다. 그런 의혹까지 드는 걸 누가 막을 거야. 나는 그런 의혹이 들어. 너는 뭐가 제일 이상하냐? 저 같은 경우에 휴대전화가 사라졌다. 그렇지.
그것도 대단히 이상한 짓. 더군다나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또 게다가 친한 사이끼리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다는 거. 그건 참. 그렇죠. 기사가 나가고 저한테 그 박 전 대통령의 친척이라는 분한테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기사를 읽어봤는데 수고 많으셨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서야 진실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구천을 떠돌고 있는 한 맺힌 원원들을 위해서 이런 기사를 써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정황을 얘기해 주는데 네, 친척이. 근데 친척이 아니면 모를 내용이었는데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살인 현장이 물 청소를 해가지고 너무 깨끗해가지고 가족들은 너무 당황했고요. 박용수 씨가 지내던 여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답니다. 유가족도. 네. 그리고 아니 근데 그건 사건 현장도 아닌데 네. 그냥 박영수 씨가 머물렀던 여관 자체를 접근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몇 가지 정황을 보내주는데 박용수 씨는 평소에 소주 한 잔도 못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소주를 안 먹는 사람이었고 실제적으로 술을 거의 안 먹었어요.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를 이유가 없었는데 왜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지 모르겠다 얘기하고 그다음 박용수와 박용철은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다른 친척보다 더 가까이 지냈다. 그래서 박용철 씨가 찜질방 사업할 때도 박용수 씨가 돈을 오히려 빌려줬다. 친척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 주변 가족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특별히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죽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요. 여기서 잠깐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후보의 형제와 문재인 후보가 어떤 제사를 놓고 고소고발을 했는데 그중에 이렇게 사촌이 살인사건이 나가지고 미스테리하다. 이거 언론에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 안 죽어요. 뭘 나와요. 후보에 나오지 못해요. 네. 후보에 못 나오고 지금 대선 기간 내내 그걸로 시달리고 있어. 자, 박근혜한테만 되는 나라, 박근혜가 꿈꾸는 나라.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박근혜 후보의 유경재단을 둘러싼 재산 분쟁으로부터 출발해 미스테리한 살인과 자살로 끝난 사건에 대한 1차 보고서입니다. 벙커원에서 정치서적 박람회를 엽니다. 12월 9일 일요일 낮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30여 개 출판사의 200여 종류의 책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홍세화, 김미화, 노종면, 우석훈, 김어준, 주진우, 김진애, 물뚝심송 등 저자와의 만남도 있습니다. 20에서 40%에 이르는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부르는 노래, 조영천 작사 작곡의 투표가 좋아요입니다. 이번 대선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왜냐? 우리 카카이님이 지난 총선에서 또다시 사라졌어. 우리 명박이가 사라졌어요.
그들의 전략은 우리 각하를 완전히 숨겨서 마치 지금이 노무현 정권 시대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명박 심판이 아니라 노무현 심판 선거를 치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하가 사라졌어요. 명박이가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박입니다. 전 또 이번에도 숨었지롱. 누가 숨겼어?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제가 솔선을 수범해서 이명박 각하를 경황이 없어서 숨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매들리다, 매들리. 여론조사만으로는 한 대통령 3번 한 이회창입니다. 아이, 대세론. 아, 그때는 좋아요. 아, 근데 좀 족같은 게, 아이, 이인재하고 다시 손을 잡았네. 아이, 돌고 돌아서 이인재야. 야, 이거, 이거야. 그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우리 이해창 전 대표를 첫 번째 떨어뜨린 사람이 이인재. 두 번째 떨어뜨린 사람이 정몽준. 세 사람이 한 곳에 전혀 친하지 않은 상태로 꾸역꾸역 모여 있어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이인재입니다. 제가 가는 당은 다 망했습니다. 몽준 얘기가 나와서 또 안녕하십니까. 정정입니다. 몽준아, 돌고 돌아서 왜 거기가 있냐. 우리 몽준이 개새끼. 성대모사 매달리 재밌다 이거. 갑자기 나 눈물 나와. 자, 잊지 마세요. 노무현 정권을 2번 심판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나라를 거덜낸 대통령의 측근들 천신일, 최시중 성탄 특사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염치도 없어. 기본적인. 최시중이 감옥에 갔는데, 돈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제 모든 거를 걸겠습니다. 최시중이 돈 받은 건 그거에 수십 배, 수백 배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의 양아들은 돈 받아가지고 지금 튀었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방송인 위원장 최진우입니다. 주진우 씨, 빨로마. 네가 이 감옥에 있어봐, 이 씨발로마. 크리스마스 때 각주하고 있어보자, 이 씨발로마. 엄마, 이 씨발.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가 그토록 오랜 시간 예언한 대로 잘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으라고 한 대로 안철수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드디어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불리던 그런 절차들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뭐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단일화는 자신이 불안해하지 않는 것에서 완결될 것이다.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것만 남았어요. 스스로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하고 주변을 설득하고 투표를 독려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것. 그때 단일화의 목적이었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모두 문재인과 안철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그들을 믿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문재인, 안철수가 아니라 바로 내가 중요하다. 네. 문재인 100만 표, 안철수 100만 표 아닙니다. 찍을 수 없어요, 스스로들. 네. 가족 동원해봤자 서너 표밖에 안 돼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말이죠. 나다. 내가 주인공입니다.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힘으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여러분도 나머지 기간 동안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네. 자, 나는 꼼스타가 공식 선언합니다.
진짜 대선은 이제 시작이다. 그러므로 쫄지마 이 씨발놈. 새로운 버전이다.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통합당 문재인입니다. 이 박근혜 후보님. 이 양자 토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쫄지 마. 안녕하십니까. 김어준입니다. 쫄지 마. 끝. On the upright. So frustrated.